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선 비판적 실제론 바스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건 직접적인 계기는 70년대 사회과학 방법론, 독일의 사회과학 방법론 논쟁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건데, 그 사회과학 방법론 논쟁은 다른 말로 자연주의 논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실증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실증주의 자연과학 방법론이 사회과학에도 적용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졌고,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비판이론이나 해석학이나 현상학이나 이른바 주관적 사회과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반자연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반실증주의라는 입장이죠. 사회과학에는 적어도 실증주의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바스카는 두 진영이 자연과학 방법론을 실증주의로 전제했다는 점에서 둘 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둘 다 공모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과학은 과학으로 정립하게 만들어주고 사회과학은 철학으로 정립하게 만들어주면서 사회를 과학화하는 것을 막았다. 이런 거죠. 사회를 과학화하는 걸 막았다는 게 사실은 원래 근대 철학이 출발했던 계몽 정신을 부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에 의해서 사회를 설명하는 것을 인간을 신비화하면서 마치 엄청난 자유로운 존재고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인간을 신비화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계몽을 막았다. 사회 과학화를 막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뒤집으려고 그러면 일단 자연과학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실증주의가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고, 바스카 입장에서는 초월적 실제론으로 자연과학 방법론을 이해하게 되면 그 방법론을 자연과학은 물론이고 사회과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과학에 적용할 경우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연이 일반적인 자연과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비판적 자연주의라는 이름을 쓰고, 과학 일반에 대한 설명으로 초월적 실제론, 그리고 사회과학에 대한 설명으로 비판적 자연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서 두 개를 합해서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통일적인 과학 이론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스카의 목표고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초월적 실제론이 뭐냐,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에서의 실제론이 뭐냐 하는 것을 2장을 통해서 읽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초월적 실제론이 왜 타당한가를 입증하는 건데, 여기서 우선 첫 번째로는 근대 철학 또는 과학 철학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뭔지를 먼저 지적을 하고,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인이 뭔가 이걸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려면, 즉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월적 실제론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다 그러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지만 과학 철학이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과학이 뭐고 비과학이 뭐냐, 이 경계 설정이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학이 발전한다고 했을 때 뭘 기준으로 해서 발전을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여전히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죠. 이른바 공약 불가능성 등등등의 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학 철학이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문제는 사실은 오늘날의 이른바 반이론주의 또는 반이론론 또는 반연역주의라고 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그거의 원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증주의나 협약주의, 또는 그거의 원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험론이나 합리론, 다 마찬가지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실증주의, 협약주의, 경험론, 합리론, 반이론론, 반연역주의를 거의 동어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쓰고 있다는 것은 편의상 그렇습니다. 사실은 비트겐슈타인 이후에 이른바 분석 철학하고
해석학, 현상학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게 또 복잡해지겠지만 그게 무너지면서 경험론과 합리론이라고 하는 장벽도 서로 상호 침투되면서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 걸 표현하려고 이제 여기서 지금 뭐 반이론론이니 반연역이니 하는 식으로 묶어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기 위해서 좀 무리해서 묶어버린다 그러면 여전히 경험론과 합리론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두 진영이 어떻게 됐든 이게 변형된 합리론이든 변형된 경험론이든 간에 두 진영이 여전히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 발전의 평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철학이 사실상 실패 또는 위기에 빠져 있는 거고 그걸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저자와 책이 파이어벤트의 Against Method 뭐라 그러죠? 반방법론? 아니 하여간 그래서 거기에 결론은 뭐냐면 과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신학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런 겁니다. 그냥 세계에 대한 표현이다. 게다가 주관적 표현이다. 이렇게 되면 과학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래서 실패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바스카가 보기에 고전 경험론이나 고전 합리론이 자연이 실제한다는 전제 속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 형태들은 자연이 실제한다는 전제를 버렸다. 그래서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지 않고 전개시켜 나가려고 그런다. 존재를 거부한다는 게 존재론이 없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인식론으로 존재론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식되는 것만 존재한다라는 데까지 발전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스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첫 시간이나 둘째 시간에 얘기했을 때 전제 없이 인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존재론 없이 인식론을 정립하는 것 또는 과학 철학을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우선 거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하례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철학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 세계관이나 과학적 세계관과 같은 시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믿음 체계에 대한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전제를 의심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미시적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모든 의식적 행위는 인식에 앞서서 우리는 행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잘 몰라도 살아남으려면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모든 의식적 행위는 특정의 믿음을 전제한다. 자기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과학도 사회적 또는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고 그러면 과학 행위도 당연히 이러저러한 믿음 체계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 체계를 지난 시간에 세계관, 파라다임, 존재론 또는 일상, 생활세계 등등등 형이상학 이런 말들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런 전제들 자체를 의심하게 되면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당연히 철학도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저러한 전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믿음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명시적 전제를 거부하고 있는 근대 철학도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이러저러한 숨겨진 전제를 갖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숨겨진 전제들을 잘 드러내서 보여준 다음에 예를 들면 실증주의의 숨겨진 전제 그리고 협약주의의 숨겨진 전제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 보인 다음에 과학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들을 그걸 비교해 본다 그러면 실증주의가 과학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또는 협약주의가 과학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걸 잘 비교해 보면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초월적 실제론의 전제들이 자연과학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과학행위에 대한 가장 제대로 된 설명은, 부합하는 설명은 초월적 실제론이다 라는 게 바스카가 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런 전략은 우리가 바스카가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근대 철학, 실증주의든 협약주의든 이 사람들은 질문을 어떻게 던졌냐면 과학이 믿을 만한 지식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확실한 거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고 인간이 감각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의식할 수 있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이 과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 이외의 건 모조리 다 의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스카의 전략은 우리들의 철학이 과학이 확실한 지식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문제제기다. 왜냐하면 근대 철학의 출발 자체가 과학적 세계관에서 출발해서 이른바 신학적 철학을 인간적 철학, 과학 철학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이 확실하다는 전제 밑에서 근대 철학이 출발했는데, 당신들은 인간의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과학이 가능한가를 거꾸로 묻고 있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근대 철학자들의 문제의식, 예컨대 베이컨이나 로크 같은 사람들의 원래 그 사람들의 문제의식처럼 과학은 확실한 지식이다, 거기에 출발해서 그 과학이 전제하고 있는 것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철학을 재구성하겠다.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 전제해서 과학을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우리한테 확실한 지식을 가져다 준다는 거에 전제해서 철학을 재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뒤집는 방식입니다. 이 말은 낮의 철학에 근거해서 밤의 철학을 재구성하겠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낮에는 과학자들이 가장 확실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철학이 우리한테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철학을 재구성하겠다라는 게 바스카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숨겨진 전제를 비교하는 작업이 우리가 실제론의 유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에 나와 있던 거, 그런 것들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제가 그걸 실증주의라고 표현하던, 아니면 경험론이라고 표현하던, 아니면 반이론론이라고 표현하던, 이 실증주의의 존재론 또는 실증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물론 여러 가지로 갈려지지만, 흉의 경우는 우리가 경험에 입각해서 경험만을 놔두고 나머지를 다 의심하게 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불가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계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데로 가는 데 비해서 마하 같은 논리실증주의의 선두주자들은 감각 경험만으로도 확실한 지식을 주는 과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마하 같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전제를 잘 살펴보면 감각 경험에 의해서 세상이 알려질 수 있다. 즉 감각 경험된 것만이 알려진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 대상은 경험세계고, 이 경험세계는 곧 세계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전제 속에서 철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바스카는 경험적 실제론, 실증주의의 전제 또는 실증주의의 존재로는, 실증주의의 자연에 대한 전제는 또는 실증주의의 존재로는 경험적 실제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경험되는 것이 세계 자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전제가 자연과학자들의 전제와 다르다고 하는 건 여러 차례 얘기됐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세계보다 훨씬 작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 우리들의 경험 세계로부터 끝없이 세계를 추론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연과학자들은 물론 자기들의 인식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이런 인과관계의 전체 틀 속에 있고, 우리들은 그 인과관계를 추적해서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전에서는 우리가 이걸 인식적 상대주의, 판단적 상대주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인식적 상대주의는 인정하지만 판단적 상대주의는 부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자연과학자들의 세계관과 실증주의의 세계관은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협약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전제, 즉 협약주의의 존재론. 이거는 우리가 예컨대 칸트를 빌려서 얘기한다 그러면 범주를 통해서만 세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범주 자체가 뉴턴 파라다임, 아인슈타인 파라다임 또는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리만 기하학 이런 예를 들어 봤을 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즉 범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칸트의 범주이론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으로 재해석돼야 된다. 그게 협약주의죠. 어쨌든 간에 이런 범주라고 얘기하든 아니면 협약이라고 얘기하든 거기에 근거해서만, 거기에 의존해서만 세계가 우리한테 알려질 수 있다라는 게 협약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제, 즉 세계가 우리의 범주나 개념이나 협약에 의존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세계는 우리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연과학자들의 전제와 전혀 같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협약주의의 존재로는, 숨겨진 존재로는 세계는 곧 관념이다. 협약, 개념, 범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증주의의 존재로는 세계는 곧 경험이다. 이 경험도 그런데 나중에는 주관적 관념으로 되기 때문에 경험적 실제론과 초월적 관념론은 같은 거다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존재하는 거는 세계 자체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우리의 해석만 존재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실증주의하고 협약주의라고 하는 거가 왜 그런 자연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느냐, 이건 물론 전통적으로 존재론 자체를 거부했던 이유는 존재론이 곧 형이상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의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니까. 그런데 전통적인 신학이 거기 그런 존재론의 기초에서 신학적 인식론, 계시와 같은 신학적 인식론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는 철학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존재론을 거부하는 역사적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즉 전통적인 신학적 형이상학을 부정하기 위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인간에 기초하는 인식론을 이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 인식론으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모든 것을 의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협약주의나 실증주의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험론이나 합리론에서도 인정됐던 거죠. 말하자면 경험론은 모든 것을 의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경험은 확실한 지식을 준다는 걸 전제하고 있었죠. 그리고 합리론 또는 협약주의는 인간의 이성 능력, 추론 능력은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을 준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었죠. 이 두 가지 전제가 사실은 근대 철학의 숨겨진 전제, 인간에 대한 신뢰인데, 자연에 대한 신뢰 대신에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두 이론들 중에서 경험론이 우위를 보이게 됐던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 능력에 맡겨뒀을 때 그 합리론이 세상을 제대로 설명하기보다는 신학적 형이상학으로 달려갔기 때문이죠. 그 추리의 결과는 신존재 증명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경험론이 합리론에 비해서 우위에 섰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거나 또는 균형을 맞췄던 사람을 우리가 칸트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칸트는 이성 능력을 비판하는 작업을 했죠. 이성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 능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추리 능력, 추론 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칸트는 경험에 근거한 추론, 경험에 근거한 추리는 우리한테 진리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과학적 지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 추리는 형이상학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과학적 인식이 가능하려면 경험에서 출발해야 되지만, 즉 경험론을 수용하지만, 그러나 제한적으로 경험에 근거한 추리만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그 인간의 능력을
경험론적인 장점과 합리론적인 장점을 모아서 인간의 능력을 정리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인간에 대한 능력이 과학을 가능하게 확실한 지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만 전제했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전제가, 다른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예를 들어서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직관이란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직관이라는 뜻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경험 없는, 경험 없이 추리만 하는 것, 이거는 전통적인 신학적 형이상학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도 역시 개념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추론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직관이란 말은 경험이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그건 맹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순전히 경험만 직접 해봐야 과학이론은 나오지 않는다, 확실한 지식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의 능력을 제한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칸트는 그 경험에 근거해서 추리하는 거가 확실한 지식을 가져다 주지만, 그 확실한 지식이 가능한 대상은 경험 가능한 대상, 즉 현상밖에 없다. 현상을 야기하는 그 뒤에 배후에 감춰져 있는 본질은 직접적으로 경험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혹시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추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과학적으로 추리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른바 물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 자체에 대한 추리는 말하자면 경험에 근거한 게가 아니라, 그래서 과학적인 게 아니라 과도한 형이상학적 추리라고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물 자체에 대한 추리라는 게 사실은 본질 또는 존재에 대한 추리고, 그게 바로 전제거든요. 칸트도 그러니까 존재론을 거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칸트를 어떤 책에서 보시면 형이상학을 재정립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형이상학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과학의 영역에서 존재론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이제 바스카가 보기에는 그 결과가 결국 인간 인식 능력, 즉 경험 능력이나 추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확실성을 얘기해 보려고 했던 거가 과학 철학을 실패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좀 거칠게 요약하자 그러면. 그래서 이 위기를 또는 실패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초월적 실제론을 얘기해야 된다는 건데, 칸트가 지금 잡고 있는 거는, 바스카가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거는 칸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군가가 칸트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재구성하는 건데, 이런 거죠. 경험에 근거해서 만약에 우리가 현상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현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서의 본질을 경험에 근거해서 추론하는 게 왜 불가능한가? 경험에 근거해서 현상을 추론하고, 경험에 근거해서 현상 뒤에 또 본질을, 물 자체를 추론하는 게 왜 불가능한가? 그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말하자면 바스카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이 문제의식이 맞아떨어지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현상과 경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이 우리한테 경험을 이야기하는 원인으로 작동해야 되고, 어떤 현상과 그걸 일으키는 본질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 인과관계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자연 필연성입니다. 이 자연 필연성이 전제된다면 바스카는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현상을 추론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인의 원인을 추론한다는 의미에서 본질까지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물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바스카의 기본 입장이죠. 근데 만약에 자연 필연성, 인과관계라고 하는 걸 자연에 주어져 있는 걸로 전제하는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주, 칸트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 능력 속에다 집어넣게 되면
본질과 현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현상과 경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자연 속에 그걸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상계를 넘어서 물 자체까지 가는 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필연성을 전제할 거냐 말 거냐가 핵심적인, 인과관계가 자연에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거냐라고 하는 거가 핵심적인 논쟁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물론 철학적 논쟁이죠. 실제 과학에서는 전혀 논쟁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연과학자들은 세계의 모든 사건들이 자연 필연성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 없이는 과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자들의 존재론 또는 전제라고 하는 건 현상이 원인이 돼서 우리들의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 그 인과관계는 자연적인 거고, 그 다음에 현상을 이야기하는 본질은 원인이 되는 거고, 그 원인의 본질의 결과로서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인과적 필연성이 있고, 그거는 자연 속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전제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이 전제하는 존재론과 경험론 또는 실증주의, 그리고 합리론 또는 회각주의 등등이 전제하는 존재론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스카는 그럼 과학이 전제하는 방식으로 존재론을 재구성한다 그러면 어떤 거가 되겠느냐? 결국 경험의 원인을 찾는 방식이 존재론을 재구성하는 거다. 경험의 원인이라는 걸 우리가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현상의 원인이 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현상,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현상을 넘어 본질까지 추론한다. 즉 세계가 이와 같은 수직적인 인과관계 속에 있다는 걸 전제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 수직적 인과관계를 드러내서 보여준다고 그러면, 그게 곧 과학이 전제하고 있는 존재론을 재구성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건 오늘날 과학 이론 책들을 조금만 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겁니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는 우리 몸이 세포로 돼 있고, 세포가 분자로 돼 있고, 분자가 원자로 돼 있고, 원자가 뭐 등등등의 소립자들로 돼 있고, 소립자가 궁극적으로 에너지로 돼 있고, 빅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약간의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진 않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건 분자와 또는 눈의 경우는 광자와 우리 망막하고의 관계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감각기관들이라고 하는 건 분자와 우리 그 감각기관들의 관계니까, 여기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경험을 야기하는 현상으로서의 분자나 광자, 분자 광자의 원인으로서의 본질을 빅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자연과학자들은 물론이고 우리한테조차도 상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경험을 이야기하는 원인, 그 원인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는 방식으로 존재론을 재구성하는 거다. 이게 초월적 실제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바스카뿐만이 아니라 주류 과학 철학의 일부가 상당 부분이 지금 과학적 실제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혹시 뭐 셀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셀라스라는 사람도 바로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과학이 존재론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론이란 말은 자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과학이 오늘날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데, 그걸 철학이 부정한다는 건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존재론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과학 철학의 실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초월적 실제론의 전략이다. 그리고 과학 철학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는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는 다 부정한다. 그래서 존재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숨겨진 존재론을, 숨겨진 전제를 비교함으로써 초월적 실제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이거를 바스카는 실험을 사례로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변수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통제를 해서 이 독립변수가 원인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결과들이 원인과 결과를 드러내주는 게 실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하는 이유는 실험에서 밝혀진 인과관계가 자연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의 결과가 실험실에만 묶여 있게 된다 그러면 아무도 실험하려고 그러지 않을 거죠. 이 말은 곧 실험 상황 속에서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자연 자체에서의 인과관계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실험 또는 과학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이 실험실에서는 폐쇄체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인과적 힘, 원인이라고 하는 건 결과를 낳는 힘이죠. 그래서 인과적 힘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가 실험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자연계는 개방체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 하에서는 그 힘이 감춰질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책에서 초사실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초현실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험세계보다는 현실세계가 더 큰 거고, 현실세계보다는 실제세계가 더 큰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하면, 그다음에 이게 뭐죠? 주어요. 그리고 세계가 이런 식의 심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계가. 근데 실제는 여기서 원인으로서 힘이 되고 여기는 결과가 되는 거고, 이 현실은 원인이 돼서 여기에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실제가 현실을 이야기하고 현실이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라고 하는 게 어떤 구조적 인과적 힘들을 말하는 건데, 이 힘들은 우리가 이런 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능성과 현실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씨앗은 큰 나무가 되는 가능성이죠. 그죠? 나무는 그 씨앗이 현실화된 거죠. 이런 식의 얘기들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구조적인 인과적인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실험실에서는 항상 현실성을 갖지만, 현실로 나타나지만, 사건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개방 세계 속에서는, 실제 세계 속에서는 그 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은 시공간적으로 굉장히 넓혀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은 시공간에 당장 나타난 걸 얘기하는 거고,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연장해서 또는 공간을 연장해서 나타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가능성과 현실성, 그죠? 현실성은 시공간적인 제약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 가능성은 시공간적으로 열어놓는 거니까 당연히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이 현실 세계의 일부분은 우리한테 경험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존재하죠. 이런 의미에서 경험 세계는 현실 세계보다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영어 자체도 그렇고 번역어 자체도 그렇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말은 구조적 힘이란 뜻으로 쓰는 말이고, 인과적 힘이란 뜻으로 쓰는 말이고, 여기 액츄얼이란 말은 그 힘들이 실제로 시공간 속에서 발현됐다라는 뜻, 사건을 일으켰다, 사건화됐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고,
그 사건된 것 중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경험 세계는 당연히 현실 세계보다 작고 현실 세계는 당연히 실제 세계보다 작다.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라도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질문을 해요. 그럼 거기서 실제와 현실과 경험이라고 할 때, 네. 거기서 주체가 개입하는 지점은 경험 지점입니까? 어느 지점입니까? 아니죠. 주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주체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우리 지난번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자유로운 존재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도, 의지 자체도 사회적 산물이고 자연적 산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동일한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자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스스로 구조적 힘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실제라는 뜻입니다. 자유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실제입니다.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도 자연에 포섭되어 있는. 물론이죠. 인간도 자연의 하나인데 인간 자신이 이러저러한 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인과적 힘을 갖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러저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여기 얘기하는 현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야 됩니다. 인간 자체를. 그죠? 이 말이 왜 중요해지냐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관 객관이라고 하는 이분법이 여기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나중에 되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른바 다운워드 코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잖아요. 밑에 게 원인이고 위에 게 결과잖아요. 근데 거꾸로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 자연에서부터 나온 인간이 거꾸로 자연에 대한 원인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자연의 최종적인 형태로 나온 인간이 거꾸로 자연에 대해서 원인이 됩니다. 예컨대 그런 일은 생물계에는 뭐 부지기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산소라고 하는 건 원래 지구상에 별로 없었는데 그 대기에서 나온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산소를 만들어냄으로써 대기 구조 자체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 대기 구조가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이 고등동물, 포유류 같은 호흡하는 생물들은 나타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에서 만든 생물이 거꾸로 대기를 재편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들이 이제 나중에 얘기됩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자연주의를 인간 사회에다 적용할 때는 특별히 더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런 관계 때문에. 쉽지가 않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세계를 이런 방식으로 보고 있는 건 바스카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을 이해하려면 자연과학은 아까 제가 물리학, 원자, 분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세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전제하는 게 맞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자연과학이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존재론이 없다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존재론을 구성을 해야 과학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확인 시키면 계속 지금 크다 하고 표현을 하셔서 그게 그냥 사이즈가 큰 겁니다. 일단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이제 많이 존재하는 액츄얼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작으니까 그건 크다 작다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액츄얼 세계하고 리얼 세계를 크다 작다로 표현해도 되는 건지 그게 한 가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크다 작다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경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이외의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무의식적 경험이라든지 이렇게 개념을 그렇게 되면 이제 크다 작다는 개념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서 계속 크다 작다는 표현을 쓰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걸 지금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제일 큰 이유는요. 우리가 이미 실충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면 지금 여기서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연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그대로 있어서 그냥 바로 수동적으로 우리가 관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연은 스스로 우주는 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생물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고 많은 것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멸종과 탄생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멸종과 탄생 이런 것들을 다 합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많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시공간,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원인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2000년 전부터 또는 2만 년 전, 3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작동하고 똑같은 원인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거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성장, 쇠퇴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만을 우리는 시공간 속에 있는 액츄얼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이 개념은 질적 개념이죠.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양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타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간 제한을 둬버리게 되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험의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이른바 내적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지금 감각 경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감각 경험은 제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현실 세계보다 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컨대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밖에 못 보지만 그 어떤 색깔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광파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험색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뭐 우리가 아예 접근할 수 없는 사건들도 무지하게 많고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학이 실패한 이유는 과학 철학이 실존주의와 협약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인간의 인식 능력만 확실한 지식을 주는 걸로 전제하고 인간을 만들어낸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의 선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버렸기 때문에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비실제론 또는 존재론 없이 인식론을 만들어 보려고 했기 때문에 거꾸로 인식론으로 인간으로 자연을 구성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는 과학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연으로 인간을 설명하지 인간으로 자연을 설명하는 과학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과학자들처럼 인간으로 자연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연으로 인간을 설명하는 철학을 재구성하자. 그게 초월적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초월적 실제론으로 존재론을 재구성하고 과학 철학을 재구성하면 과학 철학이 실패했던 두 가지 문제. 예컨대 과학과 비과학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리고 과학의 발전을 무슨 근거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검토해 봐야 되겠죠. 우선 초월적 실제론은 원인을 찾아나가는 지식체계다. 원인을 찾아나가는 지식체계다. 예컨대 분자는 원자로, 원자는 소립자로, 뭐 에너지로, 유기체는 세포, DNA, 분자 이런 식으로 쭉 하는데 가면 원인을 찾아나가는 지식체계이기 때문에 과학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과학이 전제하고 있는 이 존재론을, 즉 초월적 실제론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다시 말하면 경험보다 현실이 크고 현실보다 실제가 크고 각각은 자연적인 인과관계, 자연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걸 전제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일단 과학이냐 비과학이냐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뭐 초월적 실제론을 따르면 과학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냐라는 뜻이 아니고, 과학이 실제로 전제하고 있는 존재론을 받아들이면, 자연과학이 실제로 전제하고 있는 존재론을 받아들이면 그건 과학이고,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과학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은 여전히 따옴표 치고 경험에 의해서 검증되는 지식체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에 의해서 검증되는 지식체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험에 의해서 검증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경험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칸트적인 입장, 다시 말하면 검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 객체에 대해서 타동적 객체, 우리 이 말 좀 어렵더라도 이해되죠? 자동적 객체에 대해서 타동적 객체라고 하는, 즉 지식을 생산하는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에 개념 없이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다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은 거죠. 개념 없이 직접적으로 어떤 것들이 검증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검증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른바 주류과학 철학에서 얘기하는 검증 가능성이나 반증 가능성 또는 뭐 실험 가능성, 이른바 결정적 실험의 가능성, 이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험적 검증이라고 하는 건 반증된 게 또 반증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될 수도 있고 등등등 굉장히 오래 걸리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온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누군가 일으켰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해봤더니 여기는 안 되더라, 그렇다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되고 하면서 역사적 사회적으로 그 경험이 한참 누적이 됐을 때 비로소 그게 경험적 검증이 되는 거지, 실험실에서 한 방에 된다는 식의 검증 가능성 또는 반증 가능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그 경험 세계와 현실 세계와 실제 세계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기초들을 좀 찬찬히 생각해 보면 경험이 뭔지에 대한 거를 되짚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전통적인 주류 철학에서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걸 실험실 경험과 같은 걸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납법의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귀납법의 모순이라는 게 실험에서는 여기서는 됐던 거가 저기서는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사실. 자연 세계 속에서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완벽하게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실험을 아무리 완벽하게 폐쇄 공간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성공적으로 폐쇄 공간을 이루는 경우보다는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라고 하는 걸 한방 결정적인 실험, 이런 걸 이해하면 곤란하다, 이런 겁니다. 역사적이고 사회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느슨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초월적 실제론의 과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이른바 실증주의의 검증 가능성, 반증 가능성, 이런 식의 것들보다는 훨씬 더 넓습니다. 과학 기준이. 그렇지만 거꾸로 우리 파이어 아벤트처럼 아무거나 좋다, 아무거나 다 과학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준, 협약주의적인 기준보다는 훨씬 더 좁습니다. 지금 실증주의보다는 넓고 협약주의보다는 좁다. 이 두 가지, 경험 가능성이라는 문제하고 경험 가능성을 사회적 역사적으로 이해한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전제하는 자연에 대한 존재론, 여기 지금 얘기했던 그 자연 필연성, 그리고 경험, 현실, 실제 세계라고 하는 것, 이거를 과학과 비과학의 구분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컨대 주관적인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해석학이나 무슨 등등등 이런 것들은 과학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어렵죠. 주관적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과학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실증주의도 과학이라고 말하는 건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과학이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경험세계, 즉 현상을 판별하고 그 현상의 원인을 설명해내고 현상을 야기한 구조, 기제, 인과적 힘을 규명해낸다, 이게 설명한다는 말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실제 세계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 그 밝혀낸 것들을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수직적으로 확장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과학이 발전돼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지만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경험 너머의 실제 세계로, 다시 말하면 현상에 관한 지식에서 구조에 관한 지식으로, 구조가 인과적 힘이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드렸으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하여간 구조로의 운동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학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타동적 객체, 즉 지식을 생산해내는 이론들인데, 어느 이론이 어느 이론보다 더 나은 거냐 아니냐, 이걸 뭘 갖고 판별할 거냐, 이거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동적 객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동적 객체란 말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존재론적 구조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어느 이론이 어느 이론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어느 것이 더 경험 세계에 잘 부합하느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경험 세계에 더 잘 부합하느냐는 점쟁이하고 기상대에 예보관하고 어느 게 더 날씨를 잘 맞추느냐, 당연히 점쟁이가 더 잘 맞추고 신경통 있는 우리 할머니가 더 잘 맞추죠. 그래서 경험 세계만 가지고 어떤 이론의 우열을 결정할 수는 없고 존재론적 구조를 반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와 실제 세계, 경험 세계는 물론이고 경험 세계, 현실 세계, 실제 세계 전체를 비교해서 포함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때만 어느 이론이 어느 이론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함 관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함이요? 포함. 네. 어느 이론이 틀렸다가 아니라 어느 이론이 설명하는 영역보다, 여기서 이 영역이라는 말은 경험 세계, 현실 세계, 실제 세계를 다 포함하는 건데, 그 영역보다 다른 어떤 이론이 완전히 더 포함 관계에 있다.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 관계에 있다. 이러면 그 이론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론이죠.